아저씨 아니 강민준 씨.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창밖에는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에 서 있는 소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드러났습니다. 물기에 젖은 머리카락, 꽉 쥔 두 주먹,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 그건 더 이상 내가 알던 21살짜리 꼬맹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미쳤어? 유소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미친 건 아저씨죠. 3년 동안, 정말 3년 동안 아무 감정 없었어요? 나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면서 정말 딸로만 보였냐고요. 소은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저 아이에게 들리는 순간 지난 3년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이 그리고 너를 지키려던 내 명분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당장. 못 가요. 오늘 대답 듣기 전엔 죽어도 못 가. 아저씨가 그랬잖아. 아빠 대신 날 지켜주겠다고. 그럼 끝까지 지켜야지. 왜 자꾸 도망만 가는데? 왜 내 마음 알면서 모른 척 하는데? 와장창. 소은이가 협탁 위에 있던 화병을 밀쳤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편보다 더 아픈 건 눈물 범벅이 된 소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난 내 아빠 친구야. 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갈아줬던 사람이고 내 아빠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을 했던 사람이야.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야. 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최대한 잔인하게, 최대한 차갑게. 그래야 내가 떨어져 나갈 테니까. 하지만 소은이는 피 묻은 발로 유리 조각을 밟고 내게 다가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그 눈으로 날 보면서 거짓말하지 마. 아저씨도 나 사랑하잖아. 아니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훅 끼쳐오는 비냄새와 소은이의 채취.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널 안으면 난 친구를 배신한 쓰레기가 된다. 하지만 소은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지금 널 밀어내야만 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내 아빠를 죽인 놈들을 처단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야.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너를 안겠니? 시간을 되돌려야겠습니다. 이 위태롭고 죄악 같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 지독하게 잔인했던 3년 전 그날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 올해 42입니다. 잘 나가는 건축가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3년 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 진호를 잃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습도가 높은 여름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건조한 목소리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 되십니까? 고 유진호 씨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진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친척이라곤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 같은 사촌들 뿐이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갓 20살이 된 소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소은이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울다 지쳐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가슴 한구석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술만 마시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우리 소은이 부탁한다. 믿을 놈 너밖에 없는 거 알지? 그때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술잔을 던졌는데 그게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 3일차 소란이 일어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진호가 운영하던 중소건설사의 하청업체 사장들과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 유진호, 죽으면 다야? 내 돈 내놓고 죽어. 사장 나오라 그래. 아니, 그 딸년이라도 나와. 술에 취한 남자들이 빈소에 난입해 육개장 그릇을 엎고 화환을 발로 찼습니다. 소은이는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작자들은 이미 돈이 될 게 없다는 걸 알고 꽁무니를 뺀뒤었습니다.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앞을 막아서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뭐야? 이 기집애 기둥서방이라도 돼? 유진호가 공사 대금 떼먹고 죽은 거 이 딸년이 갚아야 할 거 아냐? 상속 포기 못하게 각서 받아야겠으니까 비켜. 그들은 소은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소은이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멱살을 잡은 놈의 손을 꺾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변호사 부르기 전에 꺼져. 진호빚? 법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처리한다. 한 번만 더 이 아이 손끝이라도 건드리면 그땐 업무방해에 폭행, 사자, 명예훼손까지 걸어서 인생 종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 눈빛이 어지간히 살벌했는지 아니면 강민준이라는 내 명함을 알아본 건지 놈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빈소,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물과 깨진 그릇들 사이에서 소은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소은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은아, 아저씨,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무 늦게 나섰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빚, 집 문제, 내 학교,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게. 아저씨,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소은이는 내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셔츠가 눈물과 콧물로 젖어 들어갔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진호야, 보고 있냐?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장례식장 구석에서 뱀 같은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존재를 말입니다. 박상철, 진호의 공동대표이자 진호에게 그날 밤 억지로 빗길 운전을 하게 만든 장본인. 박상철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대표 고생이 많네. 진호가 자네 같은 친구를 둬서 저승에서도 마음 편하겠어. 회사 빚은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걱정 말게.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비릿한 미소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복수의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뒤 진호가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밤낮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20살 대학생이 감당하기엔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은이를 내 펜트하우스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39살 남자의 집에 20살 여대생을 들인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를 고시원이나 원룸에 혼자 두는 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놈들이 언제 또 찾아가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요. 소은아, 짐 싸. 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가자. 방 하나 비워뒀어. 거기서 학교 다녀. 아니에요, 아저씨.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찜질방 가도 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날 벼락 맞게 할 일 있냐? 잔말 말고 따라와. 넌 그냥 삼촌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짐짓 화를 내며 소은이의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소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갈 곳 없는 현실을 자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내 뒤를 따랐습니다. 내 집은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60평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모던한 인테리어, 혼자 살기엔 지나치게 넓고 삭막한 공간이었죠. 소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든 듯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방은 저쪽 끝이야. 욕실도 딸려 있으니까 편하게 써.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패 끼치지 않게 조용히 지낼게요. 패는 무슨, 밥은 먹었어? 아니요, 생각 없어요. 소은이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호와 내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나 잘하고 있는 거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부엌 식탁 아래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눈물 반 밥 반.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살기 위해 혹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쑤셔 넣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나는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명치 끝이 아려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빠가 죽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공포가 저 아이를 짐승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생 라면이나 끓여 먹던 내가 인터넷 레시피를 뒤져가며 북어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소은이가 부시시한 눈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일어났냐? 밥 먹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앉아. 식탁에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던 소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먹어. 다 먹어야 학교 간다. 소은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맛없냐? 내가 요리는 좀 젬병이라.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아빠가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해서. 나는 말없이 소은이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삼촌과 조카, 아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어디쯤 정의할 수 없는 경계선 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소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 나는 진호가 사고 당일 남긴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을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경찰은 단순 빗길 미끄러짐으로 종결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진호의 차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드는 검은 세단. 그리고 사고 직전 진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절규하던 음성. 상철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소은이 유학 자금을 내가 도박으로 날려. 그렇습니다. 범인은 박상철이었습니다. 놈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박 빚을 진 것을 진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고, 진호가 이를 알아채고 고발하려 하자 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검은 세단의 번호판은 식별 불가였고, 통화 녹음 파일은 사고 충격으로 손상되어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섣불리 놈을 건드렸다가는 소은이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놈은 이미 진호의 회사를 집어삼키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놈이 가장 방심했을 때, 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소은이조차 모르게 나는 바보 같은 호구 역할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바라보는 소은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둥지 잃은 아기 새 같던 눈빛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수컷을 바라보는 암컷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왔냐? 냉장고에 과일 깎아놨으니까 먹어. 아저씨는요? 난 됐어. 소은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훅 끼쳐오는 비누 냄새. 2년 새 소은이는 몰라보게 예뻐져 있었습니다. 젖살이 빠지고 여인의 태가 나는 얼굴, 긴 생머리.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미팅 들어왔는데 나갈까요? 미팅? 뭐? 좋은 놈 있으면 만나봐야지. 너도 이제 연애할 때 됐잖아.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도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나 딴 남자 만나도 괜찮아요?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젊을 때 많이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소은이가 내 손에서 볼펜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아저씨 지금 질투하잖아. 뭐? 기가 차서. 야, 유소은, 너 도끼병이냐? 내 눈 똑바로 봐요. 아저씨, 나 여자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은이의 눈동자에 내 당황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22살의 당돌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간절함. 나는 거칠게 소은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그땐 진짜 짐 싸서 내보낸다. 나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등 뒤로 문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소은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난 널 사랑할 자격이 없어. 난 지금 내 아빠를 죽인 놈들과 전쟁을 준비 중이란 말이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표 잘 지내나? 조카딸은 잘 크고 있고? 요즘 강 대표가 그 아이 끼고 산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조심해야지. 남들 눈이 무서운 법이야. 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약점으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이라니. 나도 진호 친구 아닌가? 아, 참. 이번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는데 소은 양이랑 같이 한번 오지 그래. 진호 딸내미 얼굴도 보고 싶고 말이야. 그건 초대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소은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 나는 이를 갈며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나를 사랑한다는 저 철없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소은이의 마음을 짓밟아서라도 멀리 떼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걸 걸고라도 곁에 두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다시 비오는 거실. 소은이가 내게 다가와 내 볼에 입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나 내보내면. 난 상관없어요. 아니, 아저씨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날 안 잡은 거. 소은이의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나는 소은이를 가볍게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시간이 늦었다. 소은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눈을 흘기고 제 방으로 뛰듯이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리얼을 깨작거렸고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학교 데려다 줄까? 아니요. 버스 타고 갈게요. 비 온다. 타. 괜찮다고요. 어차피 아저씨 바쁘잖아요. 소은이는 가방을 챙겨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현관문을 보며 저는 씁쓸한 커피를 삼켰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정을 떼려면 확실하게 떼야 하니까요. 내가 나를 미워할수록 너는 안전해질 테니까.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진호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 대신 조금은 촌스럽고 사람 좋아 보이는 밝은색 콤비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호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자, 강민준. 꼬리 흔들러 가야지. 박상철의 회사, 아니, 원래는 내 친구 진호의 회사였던 JH건설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장이었습니다. 진호를 죽이고 회사를 가로챈 놈이 뻔뻔하게도 10주년이라니.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회사가 날로 번창하네요. 오, 강 대표 왔나? 웬일이야, 자네가 이런 데를 다 오고.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박상철은 거만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둘러싸여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박 대표님 부르심인데 당연히 와야죠. 진호. 아니, 전임 대표 생각해서라도 제가 와서 축하해드려야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 자네 처세술이 좀 늘었어? 옛날엔 뻣뻣해서 부러질 것 같더니만. 박상철이 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와, 저 여자 누구야? 모델인가? 못 보던 얼굴인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옷이 아닌 어디서 빌려 입은 듯한 짙은 네이비색 오프숄더 드레스.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상철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놈의 시선이 소은이의 목선과 어깨를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놈의 눈알을 파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소은 양, 어서 와요.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숙녀가 다 됐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은이는 박상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걸까? 나 보란 듯이 시위하는 걸까? 아니면 박상철이 무슨 말을 한 걸까? 자,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이쪽은 고 유진호 전 대표의 딸 유소은 양입니다. 제가 친조카처럼 아끼는 아이죠. 박상철은 소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지, 죽은 친구의 딸을 얼마나 챙기는지 떠벌리는 역겨운 쇼였습니다. 소은이는 박상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박상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대표, 거기서 뭐해? 이리 와서 술 좀 따르지 그래. 자네가 소은이 보호자라며. 그럼 나한테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명색이 저도 번듯한 건축사무소 대표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술 시중을 들라니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소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소은이가 작게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 마요 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아, 그럼요. 박 대표님이 우리 소은이 챙겨주시는데 술 한 잔이 대수겠습니까?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저는 쪼르르 달려가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철의 잔에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랐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대표님의 건승을 위하여. 박상철은 껄껄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키우는 개를 칭찬하듯이. 거봐,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맛이 있다니까. 강민준이 많이 컸어. 옛날엔 자존심만 세서 밥맛 없었는데 말이야. 하, 과찬이십니다.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저는 굽실거렸습니다. 그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이가 들고 있던 주스 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소은아, 괜찮아? 비켜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소은이는 차갑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바보예요? 왜 이러고 살아요? 아빠 친구라며. 아빠랑 동업자였다며. 근데 왜 아빠 회사를 뺏은 저 사람한테 꼬리를 흔들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소은아, 목소리가 크다. 사람들 본다. 보라지 뭐. 창피해요? 난 아저씨가 더 창피해. 우리 아빠는 아저씨가 제일 멋진 친구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소은이는 울먹이며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박상철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어린애가 버릇이 없어서 원. 강 대표, 자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달래보겠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를 쫓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비상계단 너머 박상철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2층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박상철이 파티에 정신이 팔려 있고 보안 요원들이 연회장 질서 유지에 동원된 지금 놈이 평소에 목숨처럼 아끼는 비밀 장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복제 카드로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사무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금고를 찾았습니다. 책장 뒤편, 그림 액자 뒤. 영화에서나 보던 뻔한 위치에는 없었습니다. 박상철, 넌 의심이 많은 놈이야.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지.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업무 수첩 같았지만 3년 전 진호가 죽던 날 놈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잠깐 쉬시겠습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약 좀 챙겨와. 박상철이었습니다. 소은이 일로 기분이 상해서인지 일찍 올라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복수고 뭐고 소은이도 지키지 못하고 끝장이다. 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박상철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님. 네네. 이번 재개발 건 말입니다. 네, 작업 다 끝났죠. 알박기 하던 놈들은 대충 손 좀 봐줬고, 그 여자애, 유진호 딸, 걱정 마십시오. 강민준 그 멍청한 놈이 데리고 있는데 아주 순한 양이 됐더군요. 조만간 그년 명의로 된 땅도 제 앞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결혼이라도 시켜서 뺏어오든가 해야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놈은 소은이 명의로 남겨진 마지막 유산인 시골 땅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해 그걸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초소형 녹음기를 꾹 눌렀습니다. 놈의 육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박상철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쳐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중장부 내역과 뇌물을 먹인 공무원들의 리스트, 그리고 진호의 사고 당일 차량 정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브레이크 오일 라인 절단 작업 완료. 김기사 처리비 500.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진호야, 사고가 아니었어. 역시 놈이 죽인 거였어.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어 베란다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화단으로 굴러떨어져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제품엔 놈의 목숨줄을 끊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소은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박상철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이 소은이의 팔목을 낚아채고 억지로 차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 양, 대표님이 모셔오랍니다. 땅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 싫어요. 안 간다고요. 아저씨, 강민준 아저씨. 소은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최 실장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정체가 드러나면 박상철이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비틀거리며 취한 척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최 실장님 아니십니까? 강 대표. 비키세요. 대표님 지십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
우리 소은이가 술이 좀 과했나 보네. 하하.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최 실장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아주 은밀하게 제 무릎으로 최 실장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우연히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풀려서. 괜찮으십니까? 이 미친놈이. 소은아, 너 아저씨 부축 안 하고 뭐해? 집에 가자. 취한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소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빨리 타. 시동 걸어.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술 취한 아저씨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뭔가 느꼈는지 재빨리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거기 안 서. 최 실장이 고통을 참으며 일어났지만 소은이가 모는 차는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간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운전만 해. 말 시키지 말고. 일부러 그런 거죠? 뭐가? 최 실장님한테 부딪힌 거 실수 아니었잖아요. 아저씨 운동신경 좋은 거 내가 아는데. 소은이는 똑똑했습니다. 아니,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문을 내렸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술 취해서 비틀거린 거야. 거짓말. 아저씨 술 한 잔도 안 마셨잖아.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은이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왜 숨겨요? 왜 바보처럼 굴어요? 나 지키려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아닌 척 하냐고요? 유소은. 아저씨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 더 비참해지는 거 알아요? 차라리 같이 싸우자고 해요.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박상철 그 사람이 우리 아빠 회사 뺏은 거, 나쁜 놈인 거 다 안다고요.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소은이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때문에 아저씨가 굽실거리는 거 보기 싫어. 흑흑. 차라리 다 버리고 도망가요 우리. 소은이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다 왔다고. 그놈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손을 뻗으려다 거두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안 됩니다. 박상철은 생각보다 더 악랄한 놈입니다. 제가 소은이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순간 놈은 소은이를 인질로 삼을 겁니다. 도망은 패배자나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 아니다. 내 아빠 친구로서 의리 지키는 것뿐이야. 진짜 지독하다 강민준. 소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해봐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나 두고 봐.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품속에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찍은 장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상철. 내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 내가 모조리 무너뜨려 줄 테니. 그리고 소은아, 조금만 참아다오. 이 복수가 끝나면 그때는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죄인 강민준이 아닌
그냥 남자 강민준으로서 너 앞에 설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 대표, 오늘 재미있었어. 근데 자네 2층엔 왜 올라왔었나? 내 다이어리가 좀 흐트러져 있더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상철이 눈치챈 걸까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아서 쥐약 좀 놓으려고 하니까.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은이가 잠든 방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됐다. 하지만 걱정 마. 이 지옥불 내가 다 태워버리고 널 내보내줄 테니까. 저는 금고를 열고 3년간 모아온 자료들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출력해 붙였습니다. 벽면 가득 채워진 박상철의 비리 관계도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박상철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유령회사의 실소유주, 그놈만 찾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관계도를 뚫어지라 쳐다보던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박상철의 통화 내역 중에 낯익은 번호 하나, 010으로 시작되는 이 번호는 설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번호는 3년 전 진호가 사고 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이자 지금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걸까요? 복수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번호, 이건 내 변호사이자 대학 선배, 그리고 진호의 사고를 함께 조사해주던 김영석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석이 형은 진호가 죽었을 때 나만큼이나 울어줬던 사람입니다. 내가 박상철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던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진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박상철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준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석이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습니다. 그 태어남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형, 어디야? 나, 사무실이지. 내가 부탁한 자료 검토하느라 야근 중이다. 왜 술 한잔하게? 아니, 그냥 박상철 쪽에서 낌새를 챈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미끼를 던졌습니다. 오늘 파티장에서 박상철 비밀 장부를 확보했어. 내일 아침에 바로 형 사무실로 가져갈게. 이걸로 끝장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알겠어. 내일 아침 일찍 와. 내가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사무실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형석이 형 사무실 복도에 내가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였습니다. 화면 속 형석이 형은 전화를 끊자마자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대표님. 강민준이 장부를 찾았답니다. 네. 내일 아침에 가져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형한테 건넨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박상철의 손에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적의 첩자를 내 안방에 들이고 있었던 꼴이었습니다. 박상철,
내 놈은 내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구경하고 있었구나. 나는 장부 사본이 든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석이 형이 박상철에게 보고한 이상 놈들은 내일 아침 나를 덮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 소은이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소은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 거실. 불이 꺼져 있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건 소은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 그건 오늘 낮 파티장에서 제가 박상철에게 술을 따르며 굽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은아, 이게 뭐야? 소은이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말랐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한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그게 중요해? 아저씨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 진짜라는 게 중요하지. 소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상철이 우리 아빠 죽인 거일 수도 있다며. 아저씨 입으로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저 살인자 앞에서 웃을 수가 있어? 술을 따르고 아부를 하고. 아빠 친구라며. 아빠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었는데. 소은이의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야. 놈을 속이려고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려면 내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형석이 형이 배신자인 게 밝혀진 이상 내 주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가 진실을 아는 순간 소은이 역시 박상철의 제거 대상이 될 겁니다. 사회생활이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내 아빠 회사는 이미 박 대표 거야. 내가 거기 밑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나도 내 사업 챙겨야지. 너 먹여 살리고 유학 보내려면 돈 필요하잖아. 나는 일부러 쓰레기 같은 말만 골라서 뱉었습니다. 소은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돈? 지금 돈 때문에 그랬다고? 아저씨한테는 우리 아빠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 현실을 봐, 유소은.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박 대표가 나한테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준다고 했어. 그거면 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박 대표 만나면 예의 갖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짝 마이너스.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워. 아저씨 진짜 더러워. 내가 미쳤지. 이런 사람을 믿고 좋아했다니. 소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시 후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잘했어, 강민준. 잘한 거야. 이렇게 정을 떼야지. 그래야 내가 떠나지. 하지만 운명은 내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영석이었습니다. 형? 민준아, 큰일 났다. 소은이한테 연락 왔어? 무슨 소리야? 아까 소은이가 나한테 전화해서는 박상철이 아빠 죽인 증거 찾겠다고 제 발로 박상철 별장에 간다고. 뭐라고?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은이가 내게 실망한 나머지 혼자서 무모한 짓을 저지르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배신자인 형석이 형한테 그 사실을 알리다니. 형,
소은이 지금 어디래? 별장으로 갔대? 내가 말렸는데 듣지를 않아. 지금 택시 타고 가평 별장 쪽으로 간다는 것 같아. 내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형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형석이 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아, 근데 너 장부 진짜 찾은 거 맞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장부를 확인하려는 그 탐욕. 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찾았어. 내 차에 있어. 그것도 가져갈게. 나는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평 별장, 놈들의 아지트, 함정인 걸 알지만 가야 했습니다. 불나방이 될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길을 질주하는 민준의 차,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시야가 흐리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소은아, 제발.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박상철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주변엔 경호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그대로 철문에 들이받았습니다. 쾅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품 안에는 3단봉 하나뿐. 뭐야? 잡아. 경호원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나는 미친 개처럼 휘둘렀습니다. 팔이 꺾이고 주먹이 날아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별장 현관문만 보고 달렸습니다. 소은아.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거실 풍경은 내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소은이는 묶여있지도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 맞은편엔 박상철과 김영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강 대표.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역시 사랑의 힘인가. 박상철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소은이는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소은아, 일어나. 가자. 내가 다가가려 하자 형석이 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우리 얘기 중이었잖아. 비켜, 이 배신자 새끼야. 나는 형석이 형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형석이 형이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건장한 사내 둘이 내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소은아, 내 말 들어. 저놈들 다 한패야. 김영석 저 새끼가 내 아빠 사건 덮은 놈이라고. 나는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만해요. 소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회사 팔아먹으려고 박 대표님이랑 짠 거라면서요? 뭐? 오늘 장부 가져온다는 것도 그거 박 대표님한테 비싸게 팔려고 딜한 거라면서요. 그래서 나한테 아까 집에서 그랬잖아. 돈이 최고라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놈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내가 소은이에게 정 떼려고 했던 말들, 그리고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엮어서 나를 돈에 미친 배신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야. 소은아,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아저씨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소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상철 뒤로 숨었습니다. 박상철이 소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지, 강 대표? 진실은 만드는 사람의 것이야.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아이 눈엔 자네가 아비 죽인 원수와 손잡은 쓰레기로 보일 뿐이지. 박상철, 내 놈을 죽여버리겠어. 워워, 진정해. 여기서 난동 피우면 이 아이가 다쳐.
자네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한다면 조용히 장부 내놓고 꺼져.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폭주하면 경호원들이 소은이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소은이는 이미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끌고 나가려다간 소은이가 반항하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명을 벗으려다 소은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완벽한 쓰레기가 되어 소은이를 놈들의 소나기에서 잠시나마 안전하게 할 것인가. 박상철은 소은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 아닙니다. 소은이를 세뇌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장부를 넘기고 비굴하게 물러나면 놈은 소은이를 당장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쓸모가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하. 그래, 역시 강민준이야. 상황 판단이 빨라. 박상철이 손짓하자 형석이 형이 다가와 USB를 채갔습니다. 나는 소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은아, 내 말이 맞아. 나 돈 때문에 그랬어. 내 아빠, 친구, 다 지난 일이잖아. 나도 살아야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박 대표님 말씀 잘 듣고 살아.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소은이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죽어버려. 그 말을 끝으로 소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상철과 김영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찌그러진 차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명예도 그리고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도. 하지만 놈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넘겨준 USB. 그 안에는 장부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액정 화면엔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는 순간 그 컴퓨터에 심어진 바이러스가 작동하여 놈의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내 클라우드로 백업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울지 마, 강민준. 아직 안 끝났어. 나는 빗물에 섞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늑대가 되었습니다. 소은이가 나를 증오하게 만든 것. 그것이 내 복수의 마지막 준비물이었습니다. 이제 놈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내 목숨을 불쏘시개로 써서라도 이 더러운 판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한 달 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모텔방.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고 벽면 가득 복잡한 코드와 박상철의 일정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민주는 수염이 덥수룩한 채 모니터 세 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 제발 걸려들어라. 저는 한 달째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이 좁은 모텔방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놈들에게 넘긴 USB 속 바이러스는 미러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상철이 자신의 컴퓨터로 보는 모든 화면, 듣는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제 모니터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교활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이지폰을 쓰거나 아예 사무실 밖에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살인 교사의 직접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한쪽 구석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박상철의 비서실장,
최 실장이 보낸 업무 보고였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지만 제게는 이미 놈들의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연 순간 제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문서 제목 유소은 양토지 증여 및 사후 처리 계획안. 내용 10월 25일 등기 이전 완료 직후 교통사고 위장 처리. 브레이크 조작 담당 김 기사 섭외 완료. 10월 25일.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놈들은 소은이 명의로 된 마지막 땅까지 빼앗은 뒤 진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은이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공포가 앞섰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낡은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은이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는 제 연락을 다 차단했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상철의 회사, 대표이사실. 소은은 화려하지만 불편해 보이는 정장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다. 박상철은 인자한 미소로 서류를 내민다. 자, 소은아.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이 땅 내가 관리하기 힘들잖아. 삼촌이 회사 차원에서 개발하고 수익금은 매달 내 통장으로 꽂아줄게. 그 돈으로 유학도 가고 편하게 살아야지. 박상철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소은이는 인주가 묻은 도장을 손에 쥐고 망설였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땅 아빠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던 건데. 에이, 진호가 살아있었으면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강민준 그 자식 봐라. 돈 앞에서는 친구고 뭐고 없잖아. 세상이 그런 거야. 힘없는 정의보다는 힘 있는 돈이 널 지켜주는 거란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소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은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서류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잘 생각했다. 이제 가서 밥이나 먹자. 최 실장이 좋은데 예약해놨어. 박상철은 서류를 챙기며 최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눈짓의 의미를 소은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소은이는 화장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와 툭 하고 쪽지 하나를 소은이의 핸드백 옆에 떨어뜨리고 나갔습니다. 뭐지? 소은이는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니 왼손으로 쓴 듯한 필체였습니다. 오늘 밤 9시, 최 실장이 모는 차 타지 마. 브레이크 고장 났어. 믿기 힘들면 조수석 글로브 박스 열어봐. 내 아빠 사고 때 사라진 블랙박스 칩이 거기 있을 거야. 소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장난이라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고 때 사라진 블랙박스라는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소은이는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인 검은 세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타시죠,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실장님. 저 갑자기 편의점에 들러서 뭐 좀 살 게 있어서요. 먼저 차에 계세요. 금방 올게요.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생리대. 라서요. 제가 갔다 올게요. 소은이는 당황한 척하며 편의점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일까?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소은이는 집으로 가는 대신 쪽지에 적혀 있던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진호가 사고를 당했던 절벽 위 도로였습니다.
비 내리는 절벽 도로.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곳에 소은이 탄 택시가 멈춘다. 택시가 떠나고 소은이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으스스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쪽지 보낸 사람 나와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은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말없이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소은이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들어봐.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소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야, 김영석. 강민준 그 바보 같은 놈 속이느라 고생했다. 진호 죽일 때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소은이도 보내버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브레이크 오일 말고 타이어 쪽을 건드릴까요? 박상철과 김영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조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육성. 소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들은 널 보호하는 게 아니야. 널 사육하다 도축하려는 거지. 오토바이 남자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소은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습니다. 헬멧 실드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진실을 알았으면 도망쳐.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 티켓은 끊어놨으니까. 남자는 품에서 비행기 티켓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젠장, 벌써 냄새를 맡았군. 남자가 다급하게 소은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타, 빨리. 이거 나요. 당신 정체부터 밝혀. 살고 싶으면 타라고. 남자가 소리치며 헬멧 실드를 올렸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퀭한 눈을 한 하지만 소은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강민준이었습니다. 돈에 미쳐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 잡히면 너도 나도 죽어. 민주는 멍하니 서 있는 소은이를 억지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엑셀을 당겼습니다. 부하악 마이너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최 실장이 이끄는 검은 세단 3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빗길 추격전.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얽히고 설키며 위태로운 고개 운전을 한다. 꽉 잡아. 민주는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들을 확인하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놈들은 작정하고 오토바이를 밀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쾅! 뒷차 범퍼가 오토바이 뒷바퀴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소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아저씨. 괜찮아. 고개 숙여. 민주는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장통 골목길이었습니다. 좌판들이 쓰러지고 상인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나오자 이번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경찰이다. 경찰한테 도움 요청해요. 안 돼. 경찰서장도 박상철한테 매수됐어. 잡혀가면 바로 박상철한테 넘겨질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소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 매수됐다고? 그럼 아저씨는 지금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상대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이 박상철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민준을 욕하고 있을 때
민주는 이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소은이는 민준의 허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의 등에서 느껴지는 거친 심장 박동과 땀 냄새가 비로소 진실로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아무도 모르는 곳. 내 마지막 은신처. 민주는 한강 다리 밑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녹슨 컨테이너 하나. 민주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오토바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불 켜지 말고.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내부. 켜켜이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상철의 사무실, 집, 별장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난 3년간 모은 거야. 놈들 잡으려고. 민주는 젖은 모자를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은이는 민준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민준의 얼굴엔 상처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바보같이 혼자 뒤집어 썼냐고요? 소은이의 타박에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연기할 수 있었겠어? 놈들은 눈치 백단이야. 내가 날 진짜로 미워해야 놈들이 널 믿지. 그래야 내가 안전해지니까. 그럼 끝까지 숨기지. 왜 이제 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놈들이 널 오늘 밤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은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난 그것도 모르고 아저씨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는데 욕먹어도 싸지 뭐. 나도 잘한 거 없어. 널 그 지옥 구덩이에 밀어 넣었으니까. 민주는 어색하게 손을 뻗어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소은이가 그 손을 낚아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가지 마요. 이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컨테이너 지붕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소은이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할게. 이 싸움 끝날 때까진 내 옆에 있을게. 그때 모니터 화면 중 하나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상철의 사무실 화면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분노에 차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뭐, 놓쳐? 강민준 그 새끼가 나타났다고. 당장 수배령 내려.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소은이 그년 찾으면 바로 처리해. 더 이상 살려둘 필요 없어. 놈은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는 눈빛을 번뜩이며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 소은아, 내가 도와줘야 할 게 있다. 내가요? 뭘 하면 되는데요? 놈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는 순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야 돼. 민주는 화면 속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틀 뒤 JH건설 신도시 개발 사업 설명회.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생중계가 예정된 행사였습니다. 이날이야. 진호의 억울함, 그리고 너의 고통, 다 되돌려주자. 민준의 눈에서 서슬 퍼런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소은이 역시 눈물을 닦고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소녀가 아닌 복수의 파트너로서 해요. 아저씨랑 나랑
우리 둘이서 박상철 무너뜨려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습니다.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지만 컨테이너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전우애와 사랑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상철이 히든카드로 숨겨둔 또 하나의 잔인한 덫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D-데이. 서울 중심가 초호화 호텔 그랜드 볼룸.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박상철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아이고, 의원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번 신도시 사업, 우리 JH건설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허허, 박상철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말끔한 연미복 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 어디에서도 친구를 죽이고 그 딸마저 살해하려 했던 살인마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호텔 주방 직원용 통로를 통해 행사장 백스테이지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밀고 웨이터 복장을 한 채였습니다.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 소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저 2층 기자석 쪽에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박상철, 저 사람 웃는 거 보니까 토할 것 같아요. 진정해. 놈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해. 준비됐지? 네. 타이밍 맞출게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JH건설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상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그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먼저 떠난 제 친구이자 공동 창업주인고 유진호 대표가 생각납니다. 뻔뻔한 놈. 친구의 이름을 팔아 감성팔이를 시작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호가 불의의 사고로 떠난 후 저는 그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달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저도 소은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걸까요? 진호가 죽기 직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축가 강민준 씨입니다. 스크린에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횡령 혐의, 산업 스파이, 그리고 유진호 대표 살해 용의자라는 자막과 함께 강민준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진호의 차에 손을 댔고 최근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가족인 유소은 양까지 납치하여 도주 중입니다. 현재 경찰 수배 중인 이 흉악범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박상철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제가 폭로할 것을 대비해 저를 먼저 살인자로 만들어 제 증거들을 조작된 음해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쳤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믿는 눈치예요. 괜찮아. 예상했던 시나리오야. 오히려 판을 키워줘서 고맙지. 저는 조명 제어실로 향하는 사다리를 탔습니다. 제 손에는 메인 서버를 장악할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상철, 내가 짠 각본은 여기까지야. 이제부턴 내가 감독이다. 박상철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제어실 문을 따고 들어가 메인 시스템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있었지만 미리 해킹해둔 소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스프링클러 오작동 경보를 울려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단자함에 잭을 꽂는 순간 손끝이 짜릿했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타당 마이너스. 그 순간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경호팀 어디 있어? 박상철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리고 3초 뒤 꺼졌던 대형 스크린의 붉은색 노이즈가 지직거리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박상철의 집무실. 날짜는 3년 전 진호가 죽던 날 밤이었습니다. 야, 김영석. 브레이크 오일 확실히 뺐지? 걱정 마십시오. 빗길이라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감식반도 매수해놨으니 단순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박상철과 김영석 그리고 최 실장이 양주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이 500인치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고음질 스피커를 통해 놈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박상철이 발악하며 단상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엔 어제 박상철이 소은이를 죽이라고 지시하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은이 그년 찾으면 바로 처리해. 타이어 펑크내서 절벽으로 밀어버려. 앱이랑 똑같이 보내주라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거 박 대표 목소리 아니야? 살인교사? 세상에 진짜야? 그때 핀 조명 하나가 2층 기자석을 비췄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둔 조명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 소은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저기에 있는 박상철입니다. 소은이의 외침이 장내를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고 유진호 대표의 딸 유소은입니다. 박상철은 우리 아빠를 죽이고 회사를 뺏고 그것도 모자라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건 방금 박상철이 살인자라고 누명 씌운 강민준 씨입니다. 소은이는 울먹이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저 전현이 미쳤나? 경호원, 뭐해? 당장 전현 끌어내. 박상철의 고함에 덩치 큰 경호원들이 기자석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특종을 놓칠 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려와요, 강민준 씨. 소은이의 부름에 저는 와이어를 타고 무대 위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계단으로 내려왔지만 마음만은 액션 배우였습니다. 제 손에는 김영석 변호사의 이중장부 원본과 박상철이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USB를 흔들자 박상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딥페이크라고. 저놈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박상철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남자. 바로 김영석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자네가 왜? 끝났어. 박 대표. 아니, 박상철. 김영석은 체념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도망치려던 김영석을 잡아 살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라고 협박. 아니, 설득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조작했습니다. 유진호 대표 사고, 소은 양살인 미수, 전부 박상철의 지시였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에 모든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영석의 자백은 결정타였습니다.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JH건설 박상철, 희대의 살인마 의혹, 절친 죽이고 딸까지, 악마의 두 얼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박상철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박상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잭나이프였습니다. 다 죽어. 나 혼자는 안 죽어. 박상철은 저를 향해 달려드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무대 아래에 있는 소은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은아. 너무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소은이는 기자들 틈에 섞여 있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박상철의 칼날이 소은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제 몸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몸을 날려 소은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푹마이너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소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호원들이 뒤늦게 박상철을 덮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시야로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소은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 돼. 눈 떠봐요. 왜 그랬어요? 왜?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어. 숨을 쉴 때마다 피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박상철이 제 앞당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놈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3년. 길고 길었던 지옥이 끝났습니다. 진호야. 봤냐? 나 약속 지켰다. 내 딸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했다. 아저씨, 죽지 마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소은이의 눈물방울이 제 뺨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닦아주고 싶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소은이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사랑한다, 소은아. 마음속으로만 수천 번 되뇌었던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제 눈이 감겼습니다. 암흑, 그리고 긴 정적. 병원 수술실 앞.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다. 수술실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소은이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민준의 피가 말라붙어 붉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진술을 요청했지만 소은이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민준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평온한 미소만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돼. 아저씨가 그랬잖아. 끝까지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소은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은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 선생님, 우리 아저씨는요? 살았죠? 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칼이 장기를 너무 깊게 찔러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걸까요? 악마는 잡았지만 수호천사는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소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그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각종 튜브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민준. 소은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칼날이 간을 스치고 지나가 출혈이 너무 심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거짓말쟁이. 안 떠난다며. 끝까지 옆에 있겠다며. 소은인 3일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내 모든 운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이 사람 눈만 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박상철과 김영석이 구속되었다는 뉴스도 JH건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오직 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강민준, 그 사람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새벽 4시 희미하게 기계음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죠? 보호자분, 밖에서 대기하세요. 저는 문 밖에서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한참 뒤 담당 교수가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 창가엔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는 아직 링거를 꽂고 있지만 혈색이 많이 돌아왔다. 소은이 사과를 깎고 있다. 아야. 왜요? 또 아파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 내가 사과를 너무 못 깎아서. 사과가 아니라 조각을 하고 있네. 민준 아저씨가 쌕쌕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사과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농담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근데 나 진짜로 죽다 살아나 보니까 겁나더라. 뭐가요? 지옥 갈까봐? 민준 아저씨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아니, 널 두고 가는 게 겁나더라. 눈을 감는데 내 얼굴밖에 안 떠올라. 내가 널 혼자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민준 아저씨는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소은아, 나 이제 내 아빠 친구 안 할래. 네, 삼촌도 안 하고 보호자도 안 해. 나 그냥 너 사랑하는 남자 할래. 나이 많고 가진 건 빚뿐인 건축가지만 너 평생 웃게 해줄 자신은 있는데 받아줄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에 거절당했던 그 고백을 이제야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싫은데요? 빚쟁이 건축가는 좀. 야,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평생 책임져야죠, 뭐. 아저씨는 내 거니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가득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법원 앞. 죄수복을 입은 박상철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속보입니다. 살인 및 살인 교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JH건설 대표 박상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 김영석 변호사 또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박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모습,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었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준과 소은.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그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그래. 진호도 이제 편히 쉴 거야. 민주는 소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 묘지. 진호의 묘비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다. 아빠, 우리 왔어. 박상철 그 나쁜 놈. 이제 감옥에서 평생 못 나와. 아빠 억울한 거 다 풀렸어. 소은이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잘조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그 뒤에서 묵묵히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내 딸, 내가 도둑질 좀 해야겠다. 내가 너한테 빚진 목숨 평생 이 아이 사랑하면서 갚을게. 하늘에서 욕하지 말고 지켜봐줘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진호가 웃으며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네. 민준이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여기서요? 아빠 앞에서? 응. 너희 아빠한테 허락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민주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민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유소은, 나랑 결혼해 줄래? 비 오는 날엔 우산이 되어주고 맑은 날엔 그늘이 되어줄게. 다시는 너 혼자 울지 않게 할게. 소은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반품은 안 돼요. 평생 나만 봐야 해. 당연하지.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민주는 소은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호의 묘비 앞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따스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1년 뒤 결혼식장.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은과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버진 로드를 걸어 나온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행진하는 두 사람. 사회자, 신랑, 신부 행진. 꽃가루가 휘날리는 가운데 민준과 소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비극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아픔을 딛고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꽃보다 강하고 아름다우니까요. 지금까지 저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